23번을 미뤘던 딸, 부모님은 그날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요양원 건물은 유리창이 넓었고 로비는 호텔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은은한 방향제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전문 간호 24시간 상주, 맞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구들을 하나씩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정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아버지 김태수는 한 달 전 가벼운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오른손이 조금 느려졌고 말이 가끔 엉켰습니다. 어머니 박영자는 무릎 수술 이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벅찼습니다. 서연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 새벽 비행기, 늦은 보고서 수정. 집은 넓었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훨씬 전문적이에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요. 재활도 체계적이고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했겠지. 어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연이 어릴 적 넘어졌을 때 보이던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작게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면 됐다. 그 말은 동일하기보다 위로였습니다. 부모는 늘 그랬습니다. 자식의 결정을 지적하기보다 그 선택이 덜 무겁도록 받쳐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토요일엔 오지?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매주 갈게요. 그 약속은 가볍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이란 본래 가벼울수록 쉽게 흘러갑니다. 처음 두어 달은 정말로 매주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그 시간은 일정표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과일을 사들고 갔고 재활치료 일정도 챙겼습니다. 부모는 늘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셔츠를 단정히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머리를 곱게 빗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이면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밝아졌습니다. 그 미소는 과장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일주일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모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설 좋아요. 부모님도 적응 잘하세요.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적응은 했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브랜드 캠페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팀장인 서연에게 돌아올 일이었습니다. 해외 파트너 미팅이 잡혔고 주말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토요일은 점점 비어있지 않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만 못 가는 거야. 다음 주엔 꼭 가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출장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래, 일 잘 보고 와라. 몸 상하지 말고. 아버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잘 있다. 그 말은 사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늘 사실보다 안심을 먼저 건넸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아버지는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서연이 오늘은 좀 늦나 보다. 길이 막히겠지. 5시가 지나면 어머니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엔 오겠지. 그 말은 다음 주를 믿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은 부모에게는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매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2 사람을 떠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방문은 3번, 5번, 10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어느 순간부터 세지 않았습니다. 부모 역시 세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만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았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어머니는 머리를 빗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오는 날, 그 말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의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될 뿐입니다. 서연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고 상사는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늘 정확했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토요일을 제외하면요.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한가해질 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자주 갈 수 있어. 시간은 늘 미래형으로 미뤄졌습니다. 겨울 초입, 바람이 차가워진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보호자분 되시지요? 아버님이 조금 전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자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복도 의자, 토요일 4시. 그 장면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냐 서연아.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이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이미 늦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그 시간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일단 지나갔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단서가 따라붙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를 바꿔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요. 엄마,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다. 여기 있을게. 어머니의 손은 아버지의 이불 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사라질 것처럼요. 며칠 뒤 아버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은 더 느려졌고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서연은 퇴원 수속을 밟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주 오겠다고, 적어도 한동안은 토요일을 비워두겠다고요. 하지만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마감이 다가왔고 본사 보고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습니다. 해외 지사와의 협업 문제가 생겼고 주말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일정표를 들여다보다가 토요일 4시를 다시 지웠습니다. 이번 주만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보고가 잡혀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일 먼저 해라. 그 말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담담함은 이해로 보였고 이해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겨울 햇빛이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2개의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들리면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늦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가 있다더라. 5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는 잠시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다음 주엔 오겠지. 그 말은 점점 더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전략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상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캠페인 성공적이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수 소리 속에서 문득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부모님 복도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문장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라는 단어가 길게 남았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를 헷갈렸고 다음에는 요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 아니요, 수요일이에요. 간호사가 대답하면 어머니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토요일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는 오니? 그 질문은 예전보다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응, 이번 주는 갈게요. 그러나 그 약속은 또다시 수정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졸았어? 아니. 아버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눈이 좀 감겼지. 그날은 6시를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출입문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길을 못 찾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방문은 15번을 넘어갔습니다. 요양원 기록지에는 날짜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감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일정표에는 성공과 성과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차기 임원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진짜 워커홀릭이세요. 가족도 이해해주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도 늘 응원해주세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는 늘 응원했습니다. 단지 기다리면서 응원했을 뿐입니다. 여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사니?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희미해져도 기다린다는 행위는 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물기 묻은 신발 자국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면 운전 힘들 텐데.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라 해야겠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복도에서 돌아와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엔 오겠지? 아버지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엔. 그 무렵 서연은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득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차를 떠올리며 포기했습니다. 다녀와서 가면 되지.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기다림처럼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미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다림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숫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토요일 오후 4시, 그 시간은 여전히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요양원의 복도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불이 켜졌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조용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그 복도는 더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여전히 기다림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집으로 모셔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을 놓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리된 자리가 더 허전했다. 그 허전함은 정리가 아니라 지워진 흔적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원장은 이미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잠시 따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기 전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이제는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 그 시간은 길어야 했고 동시에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병실 안은 창가 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더 작아진 듯 보였다.
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왔니? 그 두 글자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 손이 너무 마르고 얇아서 괜히 부러질까 두려웠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그 손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어요? 서연은 묻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산단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대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대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복도를 향해 있는 듯 했다. 서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었다. 서연은 곧장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아직 이어져 있었다. 서연은 침대 곁에 앉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잡았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리고 힘겹게 눈을 떴다. 서연아. 그 이름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미안해, 엄마. 그 말이 먼저 나왔다.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다.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좋아. 서연은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나 잘못 살았어, 엄마. 그 말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고백이었다. 어머니의 손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마치 등을 토닥이듯.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흘린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은 갑자기 나이가 든다. 서연은 그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기록지 사본과 어머니의 마지막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기록지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주 토요일 면회 예정, 미방문 23회.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서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깨달았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남은 사람의 몫이 될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민서는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다. 부모가 앉아있던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았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걸어올 것처럼. 그 순간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제야 이해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기다림은 상대가 오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는지 안 오는지와 상관없이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다. 서연은 작은 액자를 하나 가져왔다. 부모의 사진이었다. 복도 끝 작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제가 기다릴게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자신도 몰랐다. 아마도 용서일지도 모른다. 혹은 스스로를. 그날 복도에는
늦은 오후의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의자 그림자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처음으로 알았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시작이었다. 부모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회사 일정은 여전히 빽빽했고 휴대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렸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서연의 시간만은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요양원 복도, 그 의자, 그리고 미방문 23회라는 숫자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이면 요양원을 찾았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복도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벌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워졌다. 자신이 놓친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그 기다림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복도 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이 옆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부모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손을 대지 못했다. 정리한다는 건 끝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사진첩 속에는 어린 민서가 있었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탄 사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 그 사진 속의 자신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었다. 기대는 쪽은 항상 자신이었고 받쳐주는 쪽은 늘 부모였다. 그 사실을 이제야 선명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넘기다 멈췄다.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낡은 공원 벤치에서 가족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그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날. 어머니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나와 돗자리를 펴던 오후. 그때의 부모는 이미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젊었다. 그들은 바빴고 힘들었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기다렸다. 학원 앞에서, 학교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비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 해외 지사 발령. 승진과 함께 주어지는 기회였다. 예전의 서연이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순간 요양원 복도에 햇빛이 떠올랐다. 비슷한 빛이었지만 온도가 달랐다. 그곳의 빛은 따뜻했고 느렸다. 이곳의 빛은 차갑고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은 상사에게 말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은 부모의 사진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한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성취가 아니라 관계로 생각해 보았다.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해 겨울,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해외 발령을 포기했다. 대신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을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 시간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타인의 부모를 대하는 일이 낯설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오늘은 누가 기다려주는 기분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다림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부모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시간을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늘 앉던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봉사 일정표가 들려 있었고 손에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작은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예전과 같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그 방향이 바뀔 뿐이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렸고 이제 서연은 누군가의 곁에 먼저 서기로 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미방문 23회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함께한 하루 일회로 채워질 것이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따뜻했다. 아마도 아주 늦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